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충청권 방문 4일째인 오늘 충북, 청주 등을 찾아서 민생 잡기 행보에 이어갑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회동을 하고 선대위 구성에 합의했습니다. 네, 오늘 두 분과 함께 대선 주자들의 움직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종호 세안대 교수,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먼저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좀 행보를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메타버스, 이번엔 중원 공약에 나서지 않았습니까? 오늘은 연평도 포격 11주기를 맞아서 대전 현충원을 참배하고 충북 보은 그리고 청주를 돌면서 충청권 일정을 마무리하는데요. 이런 민생 행보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이재명 후보의 행보를 보면요, 세 가지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앵커께서 방금 말씀하셨지만은 메타버스 타고 직접 민심의 바다에 뛰어들어서 국민들과 접촉하는 것. 그래서 민생 현장에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이런 쪽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고, 특히 이제 충청도 같은 경우도 그런 행보가 계속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이 가운데 유념할 부분은 역시 이제 2030 캐스팅 보트를 지고 있기 때문에 2030과의 어떤 접촉이 굉장히 비중이 강화된 이제 그런 모양새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번에 이제 대전 국립현충원을 방문한 거는 이제 이틀 전에 미리 방문했고요. 역시 이제 보수, 안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의심하겠다. 특히 이제 중도 표심을 넘어서 보수표까지도 겨냥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포석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역시 이제 반성입니다. 계속해서 반성의 메시지를 내놓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는 뭐 형수 욕설 문제라든지 또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도 해명보다는 먼저 진정 어린 반성이 먼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이제 반성. 이 반성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역시 민주당에 대한 반성도 내놨어요. 네. 민주당이 좀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서 변화와 혁신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좀 게으른 기득권 정당의 모습이 있었다라면서 민주당에 대해서도 반성을 내놨고요. 네. 세 번째 메시지는 역시 이제 변화와 혁신입니다. 그 변화와 혁신은 이제 당을 전면적으로 그리고 특히 이제 선거대책위원회를 전면적으로 변화와 혁신을 통해서 좀 바꾸겠다라는 이 세 가지 이 메시지와 함께 행보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변화와 혁신에 대한 이야기는 잠시 뒤에 나눠보도록 하고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나요? 글쎄요, 이제 대선전이 시작이 됐고 후보로 선출됐으니까 지역 일정 활발하게 해야 되는 게 맞지요. 근데 뭐 저희가 좀 이따 얘기했지만 변화의 혁신이 가장 키고 반성이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왜 이제 알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역 행보하는 거야 뭐 불가피하게 할 수 있지만 저는 그게 지금 이재명 후보가 처해 있는 상황을 벗어나는데 도움이 될까라는 점에는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여줬던 한 3, 4주 됐나요? 3, 4주 동안에 있었던 민주당 선대위나 이재명 후보의 전략은 뭐 한마디로 표현하면 탓. 가짜뉴스 탓, 보수 언론 탓, 선대위 탓, 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변화의 혁신을 얘기하면서 민주당의 쇄신, 오늘 또 뭐 의원총회가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동안 이재명 후보가 대한민국 대전환 이재명은 합니다라고 했던 방향과 방법에 대해서 국민들이 다 동의하지 않는 분위기를 이제 느끼고 전략적 후퇴, 전략적 선회일 뿐이지 이게 진심 어린 반성 내지는 진심 어린 국민들의 마음을 읽었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조금 좀 지나봐야 국민들의 평가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예, 오늘 대전 현충원을 방문했던 이 후보 여러 가지 메시지를 내놨습니다만 여기서 다시 한번 이 선대위 쇄신에 대한 의지를 밝히기도 했거든요. 일단은 듣고 오시죠. 이재명이라고 하는 대선 후보를 선택해준 국민과 당원의 뜻에 따라서 민주당도 반성하고 혁신해야 된다. 중심은 결국 국민들의 변화와 혁신에 대한 열망에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일부에서 마치 무슨 당권에 대한 말인 것처럼 이렇게 복해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네, 어제 즉석 연설에서 이재명의 민주당을 만들겠다 이렇게 강조한 부분이 이제 당권 발언으로 해석되는 것과 관련해서 일단 선을 긋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변화와 혁신을 계속 강조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좀 보셨는지요? 지금 이제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30%의 박스권에 갇혀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탈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여기서 탈출하지 못하면 뭐 대선에서 승리하기 어렵기 때문에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변화와 혁신, 반성과 자기 쇄신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선대위를 전면 개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이제 김두관 공동선대위원장 같은 경우도 사실상 자진 사퇴 선언을 했기 때문에요. 이게 이제 기폭제가 돼서 전면 개편으로 갈 것 같아요. 송영길 지금 대표 같은 경우도 전면 쇄신의 권한을 위임하겠다라고 했고 예. 후보도 다시 원점에서 새로 시작하겠다라고 했으니까요. 전면적으로 쇄신을 통해서 국민 유권자들의 평가를 받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우리 박정아 대변인께서 현재의 지지율로 모든 진정성까지 다 재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지지율이라는 것은 이제 계속해서 오르락내리락했고 뭐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에게 계속 밀리는 그런 결과 아니겠습니까? 즉 이 얘기는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지지율은 언제든지 변한다. 그리고 국민들은 늘 평가하고 심판한다라는 것이고요. 따라서 앞으로 이제 어떻게 민주당의 선거대책위원회를 쇄신하느냐 이게 이제 계속 중요한 관건인데 역시 이제 그동안 메머드급으로 하다 보니까 예. 기민성과 좀 효율성이 떨어졌다. 그 이유는 의사결정 구조가 너무 복잡했다라는 그런 부분이라는 진단이 내려졌거든요. 따라서 이제 후보 중심의 신속한 의사결정 체계의 선거대책위원회로 바꿀 것 같고요. 그리고 좀 새로운 실질적인 외부 인사가 영입이 돼야 된다. 그리고 그분들에게 좀 실질적인 권한을 줘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반성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외부 인사, 전문성 있는 외부 인사가 영입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2030이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거든요. 따라서 이번 대선의 승패는 2030이 누구에게 표를 몰아주느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 따라서 이번 선대위에 2030을 전면에 좀 포진시키는 그런 방법이 제가 볼 때는 좀 감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선수 위주보다는 중진들은 오히려 2선으로 후퇴해서 하방에서 지역에서 직접 조직을 관리하는 그런 쪽으로 좀 나가고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서 실용성 있는 기민성 있는 그런 선거대책위원회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네. 어쨌든 지금 가장 많이 말하는 결론적으로 키워드는 어쨌든 쇄신, 뭐 변화란 말이죠. 그렇다면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김두관 공동선대위원장은 사퇴 의사를 밝혔고 또 당은 오늘 오후에 긴급 의원총회를 열기까지 네. 한다고 하는데 얼마만큼 변할 수 있을까가 많은 국민들이 지금 주목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이게 진정성이 얼마나 있느냐의 문제예요. 네. 송영길 대표까지도 선대위원장에서 물러난다는 얘기 있고 저희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어제 있었던 김두관 의원 말고 이광재 의원도 상임위 선대위원장 사퇴 의사를 표시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런 물결들이 있는데 저는 지금 이재명 후보의 이 지지율 답보 내진 정책, 그다음에 스스로 판단하기의 위기는 이재명 후보 스스로 나왔기 때문에 예. 저는 뭐 선대위가 아무리 쇄신된다고 그다음에 그 변화가 아무리 폭이 크다고 해서 과연 국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을까라는 점에서는 회의적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 답보는 저는 중도층에 찾아가지 못하는 그 부분이 제일 큰 문제라고 보여지는데 예. 거기에는 첫째 하나는 대장동의 늪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장동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부인하면서 해명을 하고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주장을 해왔지만 그게 전혀 여론에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재명은 합니다라고 하면서 본인이 얘기하는 정말 그 실천력 뭐 이런 것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거기에는 뭐가 기본이 돼야 되냐면 사실은 현재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가 필요하거든요. 예. 근데 지금 지지율상 보면은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가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거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또 다시 선대위에 문제가 있다. 선대위를 고쳐야 된다. 저는 글쎄요. 얼마나 해결책이 될까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오히려 저는 민주당 내에 또 다른 멀리 있는 갈등의 씨앗이 시작되고 있다라고 오히려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좀 전에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능력 평가와 예.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 저희가 얘기했습니다만은 네. 대통령과의 차별을 강조할수록 친문 강성 지지층과의 갈등은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재명은 합니다 내지는 문재인 정부의 차별화가 쉽게 되진 않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당분간 스스로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에서 헤어나고 그다음에 지금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에 여하히 성공하는 그 시점까지는 저는 지금 이 윤석열 후보와의 약간의 격차가 있는 지지율치가 계속될 거다. 그래서 오늘 있는 의총에서 얼마나 결과가 나올지 모르지만 선대위 쇄신만 가지고 지금의 국면을 타개하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예상을 좀 해봅니다. 예, 전면 쇄신을 내걸고는 있지만 이것만이 이제 카드가 되긴 어렵다라는 이제 해석이신데, 뭐 일단은 이재명 후보 뭐 전면 쇄신뿐만 아니라 연일 국면 전환 카드를 내걸고 있습니다. 뭐 특검을 일단 수용하겠다라고 밝혔었고 전국민 지원금도 전격 철회를 했습니다. 이 두 가지 승부수를 동시에 띄웠는데, 글쎄요, 여러 가지 좀 해석들이 있습니다만 결국 관건은 국민들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아니겠습니까? 민심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그 부분은요, 결국 이제 여론조사 앞으로 발표가 될 텐데요. 그 흐름을 지켜봐야 되겠고요. 우리 박정아 대변인 말씀처럼 지금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좀 위험하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과 얼마 전만 해도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에 앞섰지만 지금 또 10%포인트 이상 오차범위 밖에서 지는 것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얘기는 계속해서 민심이 요동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또 과거 역대 선거를 보면은 이회창 후보 같은 경우 뭐 90% 이상 당선됐다고 장담을 했지만은 결국 김대중 후보에게 패배했고 또 노무현 후보에게 계속 패배했기 때문에요. 역시 중요한 것은 대선을 기점으로 해서 투표일 한 달 전에 누가 이기느냐라는 여론조사가 확실한 승패를 좌우하는 이제 그런 여론조사가 될 것이고요. 지금 이제 이재명 후보가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을 철회를 했고 예. 또 말씀하신 대로 특검에 대해서 조건 없는 특검을 강력하게 주장을 했거든요. 네. 이 부분은 단순한 철회와 또 단순한 주장이라기보다는 전략적인 어떤 좀 변화라고 봐야 되겠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경선 후유증에 시달리다 보니까 전통적인 좀 지지층을 결집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은 이번에 이제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원을 과감하게 철회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중도층까지 겨냥했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고요. 이재명 후보의 장점하면은 굉장히 추진력, 실행력인데 이 전국민 재난지원금의 추가 지원과 관련해서는 일단 정부에서도 반대를 했고 또 국민의힘 야당에서도 반대하는 상황에서 여론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밀어붙이면은 독주의 민주가 좀 강화된다라는 이제 그런 판단에 따라서 전략적인 선회를 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특검 같은 같은 경우도요. 지금 계속해서 본인이 수세적인 국면에 처하기보다는 오히려 특검을 조건 없이 수용하고 그리고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와 관련해서 윤석열 후보의 의혹에 대해서도 특검을 해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주장을 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공세적으로 가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요. 결국은 저는 유권자들은 가장 중요한 것은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누가 과연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이 위기에 처한 어떤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는가라는 실용적인 문제를 가지고 민생 문제를 가지고 선택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아무쪼록 이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는 앞으로 변화라는 키워드에 주목을 해서 어떤 향방을 보일지 좀 봐야 할 것 같고요. 이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행보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서초구 사랑의 교회 예배에 참석을 했어요. 오늘 일정이 그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근데 이게 지난번에 손바닥 이제 왕자 논란이 한 번 그렇죠.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당시에 성경책을 들고 교회 예배를 한 번 봤었고 그리고 이번에 두 번째인데 이것도 무속 논란을 좀 털어내기 위한 그런 행보라고 봐도 될까요? 글쎄요, 뭐 꼭 그렇게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그런 영향도 있겠죠. 그리고 한 번 해서 이게 되겠습니까? 지금 두 번째 교회 가는 것 같은데 예. 뭐 여러 차례 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저는 뭐 그것보다는 이제 정상적으로 후보가 선출이 돼서 선대위도 어느 정도 어제 합의가 되고 이제 예. 정상적인 후보의 행보를 하고 있는 거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이제 지역 행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행사를 할 거로 예상이 되고요. 최근에 이제 페이스북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정책적인 메시지를 던집니다. 오늘도 뭐 일자리 관련해서 이제 페이스북 정책에 관해서 얘기를 했더라고요. 며칠 전에는 종부세 얘기를 했고, 이제 주택 문제도 얘기했고, 저는 이제 후보로서 야당 후보로서 이제 다양한 메시지와 행보를 통해서 본격적인 이제 대선 전국에 들어가는 거다. 라고 평가를 하고요. 오늘 뭐 교회 예배도 그렇고 어제 인전 선대위 합의도 그렇고 이번 주중 인전 선대위가 발족이 되면 본격적인 국민의힘의 대선전은 이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다. 이렇게 평가하는 게 옳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와 더불어서 이제 큰 틀에서 국민의힘의 이 선대위의 윤곽도 드러났는데 윤 후보가 어제 김 전 비대위원장을 이제 만나고 김 전 위원장이 원톱 총괄 선대위원장을 맡고 네. 김병준 전 위원장이 이제 상임 선대위원장 그리고 국민화합위원장에 이제 김한길 전 대표가 맞는 것으로 일단은 이견이 없이 이제 합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삼김 체제가 공식화가 됐는데 글쎄요 이런 이제 움직임들이 이 외연 확장, 중도 확장에
어느 정도 좀 영향이 있을까요? 어떻게 좀 보시는지요? 일단 제가 볼 때는요, 부정적인 효과도 상당히 내부에서 우려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제 82살이거든요. 그리고 또 김한길, 그리고 김병진, 이 두 분도 뭐 68, 7 이렇게 되니까 올드 빅토리 보이의 귀환 아닌가라는 이제 그런 굉장히 우려의 소리가 높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2030의 표를 받아야 되는데 예. 윤석열 후보가 2030에서 그렇게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라는 평가는 하기 어려워요. 특히 이제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 이제 전 후보가 되겠죠. 사실상 선대에 불참하면서 지금 청년들 세력을 독자 세력화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계속해서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불행해질 것 같다. 여러 가지 흠결이 있는 후보를 내가 선거운동할 마이크를 잡을 명분이 없다라고까지 얘기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지금 뭐 청년 당원들이 뭐 6천 명이 넘게 탈당하는 이런 상황이 좀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이 오비들의 3명을 전면에 기용하는 것이 청년들에게 과연 얼마나 소구력이 있을지라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뭐 내부의 우려의 소리도 있지만 저도 개인적으로 어떻게 극복할지가 굉장히 좀 중요한 숙제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따라서 지금 내부에서도 좀 변화와 혁신의 모습을 좀 보여야 되기 때문에 특히 이제 2030뿐만이 아니고 어떤 이제 조국 흑서의 공동 지어자인 뭐 공경의 변호사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수혈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어느 정도 반영이 될지는 이제 상당히 좀 지켜봐야 되겠고요. 역시 이제 이번에 결정은 윤석열 후보하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일종의 절충 내지는 봉합이거든요. 예. 그래서 나중에 잘못되면은 한 지붕 세 가족의 형태가 될지 아니면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체제에 일사불란하게 갈지. 그런데 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특징이요. 여차하면은 또 짐을 싸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예. 따라서 내부에 그런 갈등의 리스크도 지금 잠복해 있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그렇죠. 두 사람 모두 뭐 국민의힘 전직 비대위원장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뭐 갈등 요소라든지 그런 게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를 보는 것 같은데요. 지금 큰 틀에서는 선대위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텐데 아들 문제로 중도 사퇴했던 장제원 의원 비서실장으로 임명하느냐에 대해서 말이 많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나요? 뭐 이런저런 이견이 있을 수 있고 이것 때문에 갈등이 있다고 보여질 수도 있는데요. 네. 저는 뭐 큰 틀에서 합의가 됐기 때문에 뭐 비서실장 선임의 문제는 큰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 앞서 저희 뭐 선대위 논의까지 이제 합쳐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2030의 지지율이 윤석열 후보가 선출된 이후 이재명 후보보다는 좀 다소 앞서는 걸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 뿌리는 사실은 현 정부가 갖고 있는 내로남불에 대한 이미지, 2030의 30세대의 불공정에 대한 반발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예. 저는 뭐 지금 그 같이 영입이 돼서 하기로 하셨던 분들이 뭐 연세가 많아서 2030들이 반발한다라는 이 평가에는 동의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두 당을 좀 비교를 해보면은 국민의힘은 지금 외연으로 좀 확장되는 형국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지금처럼 뭐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이나 김한길 전 대표처럼 전통적인 국민의힘과는 조금 색깔이 달랐던 분들을 이제 포함시키고 흡수하는 방향으로 외연이 확대되는 반면에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최근에 열린민주당과의 합당 결의 선언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자기들 중심의 내부 결속으로 들어가는 거 아닌가.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보여지는 측면은 민주당은 전통적인 지지층에 계속 얽매여서 예. 그 안으로서 내부적으로 외연 확장이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지고 국민의힘은 정권 교체 지수 열망이 높은 상황 속에서 외연을 확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배 교수가 이야기하기로는 올드하다. 이제 계속 나이가 많은 좀 그런 인물들을 계속 기용하는 거에 대해서 약간은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주셨거든요. 어떻게 결국에는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그 여론조사가 여론조사 기관마다 많이 나올 거예요. 예. 거기서 반영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앞서 이재명 후보의 선대위의 쇄신과 변화 모습, 그다음에 국민의힘의 이 선대위 모습,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결국 국민들의 평가가 나올 텐데요. 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30이 지금 현 정부에 대한 실망의 부분은 사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나오는 후보들의 미래 비전, 예. 메시지, 정책적인 가능성
것들을 보고 평가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연세가 많아서 2030들이 부담스러워할 거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생각, 같이 동의하기가 쉽지는 않고 저는 결과적으로 다른 방향으로 이게 규결돼서 결국엔 지지율이 반영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선대위가 출범하기 전까지 일부 갈등이 노정되긴 했지만 어쨌든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요. 예. 저는 뭐 세력들이 많이 모여서 선거에 임하는 게 어떤 형식이든 더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이제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서고 있는 이런 부분, 또 그리고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이재명 후보를 앞서고 있는 이런 부분이 어떤 자신들의 실력에 의해서 된 거라기보다는요, 민주당 내지는 집권 세력의 실책에 의한 실정에 의한 반사 효과 부분이 굉장히 높거든요. 따라서 계속해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던지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우리가 지금 자체적으로 지금 표심을 얻은 것이 아니고 반사 이익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안주하고 머물면 결국은 대선에서 패배할 수 있다라면서 보수의 개혁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지금 이제 장제원 비서실장으로 채용할지 말지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상당 부분 앞으로 저는 진통이 된다고 보는 게 예. 단순히 이제 장제원 의원의 개인을 기용하는 문제가 아니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중진들을 이선으로 후퇴시키고 그리고 보수를 개혁하고 국민의힘을 개혁해서 국가 발전으로까지 가야 된다라는 이제 큰 그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단순하게 되면 안 될 것 같고요. 역시 이제 중요한 것은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두 가지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어요. 하나는 최순실 박근혜 국정농단 때문에 여전히 부패한 정당이라는 이미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는 부분이 남아 있고요. 두 번째로는 보수 정당으로서 실력이 없다라는 그런 국민적인 인식이 아직도 깔려 있기 때문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원톱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모셔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코로나19라는 국난의 위기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민생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이제 혁신적이고 개혁적이고 실력 있는 보수 정당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면은 역시 앞으로 남은 대선 기간 동안 굉장히 국민의힘 그리고 민주당이 삽바싸움을 계속할 그런 가능성이 저는 여전히 남아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심이 어디로 향하는지는 저희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한편 문재인 대통령 이제 오늘 저녁 대국민 소통에 나섭니다. 2019년 이제 국민과의 대화 이후 이제 두 번째로 2년 만인데요. 여기서 좀 어떤 논의들이 이루어지리라고 보십니까? 글쎄 저는 크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이제 취임하면서부터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이 기대를 했던 거는 정말 소통을 잘하는 대통령 그리고 국민들과 진솔하게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듣는 그런 지도자. 그래서 심지어는 뭐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라고까지 했는데 뭐 전혀 된 거 하나도 없고요. 지금 국민과의 대화도 한 2년 만에 한번 시작이 되는 건데 임기 얼마 앞두고 과연 국민과의 대화를 대통령이 한다고 해서 얼마나 진솔하게 답을 하느냐에 달려 있겠지만은 얼마나 깊은 얘기들이 나올 수 있을까라는 데는 좀 회의적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국민과의 대화라고 명명은 했지만 예. 지금까지 대통령 그다음에 청와대가 보여줬던 소통의 방식처럼 탁현민과의 대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를 하고요. 그래서 지금 뭐 대선 전국이 시작이 돼서 이미 미래 권력에 대해서 국민들은 얘기하고 있는데 임기 말 얼마 안 나온 대통령께서 나와서 또 K방역에 대해서 또 민생에 대해서 스스로의 자화자찬격 말씀만 하신다면 저는 국민적 평가가 박할 거다. 오히려 어제 있었던 무슨 그 스토킹 사건이요? 예. 뭐 이런 것. 그다음에 뭐 위층 소음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경찰의 부적절한 대응 이런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정말 힘들어하는 부분에서 국가가 국민의 생명마저도 책임지지 못했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솔하게 먼저 사과를 하고 이에 대한 문책을 하고 정말 공정하게 대선을 치를 수 있는 이런 각오를 보여주시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지도자의 리더십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저는 커뮤니케이션, 소통의 리더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국난의 위기 상황을 맞아서 국민 패널 300명과 직접 대화하고 소통하고 경청하는 것은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이 부분이요 2년 만에 이루어지고 집권에서 지금 세 번째 대화인데요. 이런 국민과의 소통은 각본 없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자주 하면 할수록 굉장히 더 좋다.
라는 얘기를 좀 강조를 하고 싶고요. 예. 루스벨트 대통령 같은 경우에 미국의 대공황 때 결국 이제 노변 정담이라는 국민들과의 계속되는 직접 소통을 통해서 국난의 위기를 극복을 했지 않습니까?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도요. 앞으로 뭐 퇴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이런 국민과의 대화 소통을 할 수만 있으면 더 많이 갖는 것이 이 코로나19 국난의 위기를 극복하는데 가장 중요한 그런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말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고요. 오늘 정치권 이슈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 박정화 전 청와대 대변인 두 분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